안녕하세요. 에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돈 풀기 후폭풍으로 외국 자본이 떠나고 있다. 무상급식 등 이게 퍼주기 정책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1년 만에 2배가 늘어났다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리한 돈 풀기죠. 무상급식 같은 걸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됐어요. 이로 인해서 외국인 자본에 대한 이탈이 심해지면서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오히려 루피아 가치가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 생각이 나는 나라가 있지 않나요? 한국도 요즘 정책이 비슷하거든요. 한국 또한 반시장적이고 포퓰리즘 정책들 때문에 많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재정 중칙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GDP 대비해서 적자폭을 3% 이내로 관리해야 됩니다. 연초에 우리나라 그 국가 재정을 이렇게 짤 때도 3%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매년 4%를 넘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요, 적자폭이 100조 원 이상이나 났거든요. 국가 발표로는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국가 부채가요, 한 50 몇 퍼센트, 57%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부채가 다르다는 거예요. 공공부분 부채와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연금까지 다 합치면요, 총 4,632조 원으로 GDP 대비 181%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인가 하면요. OECD 평균이요. 그 85%예요. 평균 부채율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려 OECD 대비해서 2.13배나 높다는 겁니다. 동남아 경제 실태를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인도네시아는 불과 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요, 1%포인트를 인상했어요. 이거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게 인상하는 거거든요. 루피아 가치가 연초 대비 10% 가까이 폭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는 계속해서 비정기적인 긴급회의를 하면서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 이렇게 강구하고 있다는 상황이란 겁니다. 필리핀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무려 6.8%까지 치솟아 올랐어요. 얼마나 서민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도 2년 만에 금리를 인상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태국은 아시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에 지금 빠져 있는 나라잖아요. 경기는 침체가 돼 있지만 물가만 상승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태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결을 지금 압박받고 있다는 상황이란 겁니다. 베트남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무리하게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다가 자금이 경색돼서 지금 경제 위기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동남아에 위기가 발생했냐? 실질적인 이유를 들 수 있는 게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거죠. 그거 아세요? 인도네시아는 실질적으로는 산유국이에요. 근데 정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필리핀 경우도 에너지의 80%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에너지 수입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94%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정말 위험한 경제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의 경우는요, 그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요, 중국의 기업이 그 관세 폭탄 때문에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회로 수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베트남을 우회 수출국으로 규제를 하면서 제조업이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남아 위기는 왜 한국에 위험한지, 어떻게 한국으로 전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평행 이론으로요, 1997년도에 태국의 바트와 폭락을 들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의 IMF까지 온 거거든요. 태국은 기존에 그 고정 환율제였어요. 1달러에당 25바트로요. 그래서 이게 태국의 경제 그 제조업이 튼튼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태국의 이제 제조업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또 한투기 세력까지 이렇게 태국을 공격하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환율을 외환 보유를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환투기 세력에게 지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고정 환율제를 포기하게 되고 통화 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이 외환위기가 결국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거쳐서 한국까지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글로벌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는요, 아시아의 국가 자체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는 거예요. 통째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어떤 국가가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요, 아시아 리스크 오프라에서 통째로 자산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외국계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동남아 현지에서 자산의 순손실을 이렇게 있게 되면요, 이거를 이제 메꿔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빌려준 단기 외채 만기 연장, 다시 말해서 롤오버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그 달러가 급속도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어,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요,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환율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IMF 같은 경우는 39억 달러까지 우리나라의 그 달러가 빠지게 나가게 되면서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가? 네, 역시나 환율 방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외환 보유고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보고는 든든한가? 한국의 외환보고가 든든해야지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돈이 많은 거고 그만큼 한국의 경제가 튼튼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동아시아 나라와 비교해 보면요. 대만 같은 경우는 62%에서 74%나 외환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기축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30.6%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21.5%로 동북아시아에서 외환 보유량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외화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우리가 97년 외환 위기 사태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은행과 같은 이런 대형은행을 포함한 상당수의 그 은행, 종합금융사, 그리고 대형 증권사 및 보험회사까지 상당수가 이렇게 회사들이 부도가 났었죠. 금융사 부도가 왜 심각한 건가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가 부도났을 시에는 국민의 재산 또한 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떤가? 아시다시피 한국은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했어요. 지금 어때요? 1,540원대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는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좀비 기업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무려 기업들 중에 39.9%, 약 40% 정도가 좀비 기업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채무는 그 GDP 대비해서 181%라는 거예요. OECD 국가의 2배 이상의 빚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그 IMF 때와 같이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왜 이번엔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가 하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 하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차단된 거예요. 병으로 따지면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인구 감소와 또한 부채가 결합됐기 때문에 만성 폐혈증 및 합병증이란 겁니다. 과거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린 거라고 치면 지금은 그 당뇨 합병증을 걸린 그런 몸 상태란 겁니다. 인구 구조만 봐도 심각한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97년 당시에는 70% 이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젊고 역동적인 국가였던 반면에요. 지금은 어때요? 초고령 사회잖아요. 생산 인구가 절벽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할아버지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 방식도 달라요.
97년 당시에는요, 정부가 주도해서 대기업에 빅딜을 많이 했거든요. 이론해서 여러 가지 부실 채권들을 빠른 시일 내에 상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요, 중소기업이랑 제2금융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 같이 망하는 좀비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또한 97년 당시에는요, 이때 이건희 회장이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양이 아니라 질이라. 한국 이 경제 이런 시스템이 기존에 양을 추구했던 것을 질로 바뀌면서 품질이 좋아지고요.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수출이 폭등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을 이뤄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고환율이고요. 고환율 때문에 수입 원자재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경기는 계속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주저앉으면요, 다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반등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운동하다가 심하게 넘어져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끝인데, 나이 70, 80 먹은 어르신들은 넘어지고 나면 낙상사라고 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한국의 경제 상황 가운데서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으냐.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만 한국 돈은요, 국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지폐 쪼가리입니다. 실질적인 돈, 진짜 돈은 미국의 달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할수록 내 실질적인 자산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요, 한국의 이런 가계 자산은 중국과 되게 비슷해요. 가계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붕괴하기 매우 쉬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럼 왜 경제 위기로 갈수록 진짜 돈인 달러를 보여야 될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베네수엘라의 볼리바토화 같은 경우는 99.9%가 폭락을 했어요. 튀르키예의 리라화도 97%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락한 자국화를 갖고 있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거지가 됐다는 거죠. 물론 한국은 이렇게까지 폭락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환율이 1,700원이 넘어가고 극단적으로 가면 2,000원이 넘어간다고 요즘 예측하는 그런 금융 전문가들도 있어요. 한국 또한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미국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권유드려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미국의 우량 주식 장기 투자란 겁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 S&P 500 상위 10개사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그 주식을 이렇게 투자해서 가지고 있을 때는 연평균 약 13%에서 16%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5천만 원을 만약에 미국의 우량 주식을 이렇게 샀으면 20년대에는 약 8억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뛰어난 투자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린 버핏은요, 미국의 우량 기업의 지분을 사서 영원히 보유라고 한 겁니다. 이 투자법이 역사가 검증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투자법이자 투자 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를 보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투기 수준으로 매우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올바른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자산이 점점 늘어나고 더욱더 부자가 돼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제 꿈이자 소망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